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했던, 동시에 가장 기적 같았던 경험입니다. 아직도 그때를 떠올리면 온몸에 소름이 돋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어요. 하지만 동시에 세상에는 아직 따뜻한 마음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작은 선행이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준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야기는 3년 전 추석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희 가족은 매년 추석이 되면 시골에 계신 시부모님 산소에 벌초를 가곤 했어요. 그날도 남편, 저, 그리고 7살이었던 아들 준호와 함께 차를 타고 시골로 향했습니다. 준호는 뒷좌석에서 신나게 떠들고 있었어요. 엄마, 할아버지 산에 가면 도토리 주울 수 있어요? 작년에 주웠던 거 기억나요? 날씨는 화창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쪼이고 들판에는 황금빛 뼈가 일렁이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는 평범한 명절의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아침부터 뭔가 미묘하게 이상한 느낌이 있었어요. 까치가 유난히 시끄럽게 울었고 현관문을 나설 때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시골 마을에 도착한 건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시부모님 산소는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야트막한 산 중턱에 있었어요. 차를 주차장에 세우고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저와 손을 잡고 깡충깡충 뛰어다녔죠. 엄마, 저기 나비 봐요. 나비 쫓아가도 돼요? 안 돼, 준호야. 엄마 옆에 있어야지. 길 잃어버리면 어떡해. 저는 아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웃으며 말했어요. 여보, 너무 신경 쓰지 마. 여긴 우리 동네잖아. 내가 어렸을 때 수없이 뛰어놀던 곳이야. 저도 남편 말에 안심하며 손의 힘을 조금 풀었습니다. 산소에 도착해서 벌초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예초기로 풀을 깎고 저는 갈퀴로 낙엽을 모았어요. 준호는 근처에서 도토리를 주우며 놀고 있었습니다. 엄마, 도토리 이만큼 주웠어요. 아이가 두 손 가득 도토리를 담아 보여줬을 때 저는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우리 준호 대단하네. 조금만 더 주워볼까. 벌초는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다 끝나고 남편이 말했어요. 잠깐 차에 다녀올게. 제사 음식 좀 가져와야겠어. 남편이 산길을 내려가고 저는 준호와 함께 산소 앞에 앉아 간단히 절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잘 계세요. 준호도 잘 자라고 있어요. 그때였습니다. 준호가 갑자기 엄마, 저기 토끼 있어요. 라며 소리쳤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토끼 어디 있어? 저기요. 저기 나무 뒤에. 아이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달려가려고 했어요. 준호야, 잠깐만. 엄마랑 같이 가자. 저는 급히 일어나 아이를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이미 나무 사이로 뛰어들어가고 있었어요. 준호야, 멈춰. 제 목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황급히 뒤를 쫓았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돌에 발이 걸려 넘어질 뻔했어요. 준호야, 어디 있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초 전까지만 해도 보였던 아이의 뒷모습이 사라졌어요. 나무 사이를 헤집고 다녔습니다. 준호야, 준호야, 목이 쉴 정도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아이의 웃음소리도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변은 기묘할 정도로 조용했어요.
새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준호야, 제발.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때 남편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준호가 사라졌어요.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미친 듯이 산을 뒤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어요. 할아버지들, 아저씨들이 모여서 산속 곳곳을 수색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렸지만 아이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해서 수색을 시작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어요. 발자국도 없고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혹시 집에 가 있을 수도 있으니 일단 돌아가 보세요. 경찰의 말에 저는 소리쳤습니다. 집에 갈 리가 없잖아요. 7살 아이가 어떻게 혼자 집에 가요? 하지만 우리는 일단 서울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 문을 열었지만 당연히 준호는 없었어요. 저는 아이 방에 들어가 이불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준호의 냄새가 남아있는 베개, 흩어진 장난감들. 엄마, 어디 있어요? 무서워요. 아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혹시 연락이 올까봐 핸드폰을 한시도 놓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 앞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무언가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였어요. 남편이 황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비명을 질렀어요. 이게 뭐야? 문 앞에 죽은 비둘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목이 꺾인 채로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비둘기 옆에는 종이 쪽지가 있었어요.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아들을 찾고 싶으면 5천만 원을 준비하라. 경찰에 알리면 아이는 죽는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납치였던 겁니다. 누군가 우리 아이를 데려간 거예요. 어떻게, 여보? 어떡하면 좋아? 저는 남편의 옷깃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남편도 눈물을 흘리며 떨고 있었어요. 하지만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협박 편지를 보여주며 도움을 요청했어요. 제발 우리 아이를 찾아주세요.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단순 가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들은 보통 며칠 후 스스로 돌아오거든요. 너무 걱정 마세요. 가출이요? 7살 아이가요? 협박 편지까지 왔는데도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요즘 이런 장난치는 사람들 많습니다. 돈을 뜯어내려는 사기일 수도 있어요. 일단 며칠 더 기다려 보세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경찰은 더 이상 적극적으로 수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경찰서를 나와 거리를 헤맸습니다. 내가 직접 찾아야 해. 그렇게 결심했어요. 다시 시골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수상한 사람 못 보셨나요? 낯선 차는요? 하지만 대부분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요, 추석이라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서 잘 모르겠네요. 마을 구멍가게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추석 전날 검은색 승합차가 마을에 들어오는 걸 봤어요. 여기 사는 차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 차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산 쪽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금방 내려오던데 단서였습니다. 비록 작은 단서였지만 뭔가 시작할 수 있는 실마리였어요. 저는 산 주변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주차장 근처 타이어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그것도 여러 개. 추석에 많은 사람이 왔다 갔으니 당연한 일이었지만 저는 사진을 찍어 두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두 번째 협박 편지가 왔어요. 시간이 없다. 3일 안에 돈을 준비하지 않으면 아이를 다신 볼 수 없을 것이다.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돈은 있었어요. 집을 팔아서라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준다고 해서 정말 아이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남편과 밤새 의논했습니다. 경찰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해야 해. 돈을 줄 때 범인을 잡는 거야. 남편이 말했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만약 잘못되면 어떡해요? 준호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이지은 씨 맞으세요?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저는 서울중앙지검 검사 최민지라고 합니다. 지금 댁에 방문해도 될까요? 아드님 실종 건으로 찾아뵙고 싶습니다. 검사라는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네, 언제든지 와주세요. 1시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단정한 정장 차림의 여성이 서 있었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민지 검사입니다. 그녀는 명함을 건넸어요. 거실로 안내하며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저희 일을 알게 되신 거예요? 경찰은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 최민지 검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5년 전 일을 기억하시나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5년 전이요? 네. 비 오는 날 길에 쓰러져 있던 아이를 구해주신 적 있으시죠? 그 말에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5년 전 장마철 퇴근길의 횡단보도 근처에서 쓰러져 있는 아이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그날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우산을 쓰고 바삐 지나가고 있었죠. 그런데 횡단보도 한가운데 8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쓰러져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지만 저는 달려가 아이를 일으켰습니다. 얘야, 괜찮아? 어디 아파? 아이는 의식이 없었어요. 이마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업고 바로 근처 병원으로 뛰어갔어요. 옷은 흠뻑 젖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아이는 다행히 깨어났습니다. 고열로 쓰러진 거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할 뻔했습니다. 잘 발견하셨네요. 1시간쯤 후에 아이 엄마가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요. 제 아들 어디 있어요? 저기 계세요. 괜찮아요. 다행히 큰일은 없었어요. 저는 그 엄마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그 엄마는 제 손을 꽉 잡으며 울먹였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괜찮아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저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는 그 엄마의 연락처도 받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어요. 준호가 어렸을 때라 집에 빨리 가야 했거든요. 최민지 검사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제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그날 선생님이 우리 아들을 구해주셨어요. 그 후로 선생님을 꼭 다시 만나고 싶었는데 연락처를 여쭤보지 못했죠. 그런데 최근에 실종 아동 명단을 보다가 선생님 성함을 발견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찾아뵙게 됐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5년 전 그날의 일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최민지 검사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은혜를 이제 갚겠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직접 맡겠습니다. 반드시 아드님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어요. 누군가 진심으로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최민지 검사는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과 달리 그녀는 모든 것을 철저히 조사했어요. 협박 편지의 필체, 죽은 비둘기, 마을의 CCTV 영상까지. 이 필체,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그녀는 편지를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며칠 후 최 검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얼굴에 확신이 서려 있었어요. 단서를 찾았습니다. 마을 근처 폐가에서 수상한 흔적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검은색 승합차의 소유주도 추적했습니다. 정말요? 누구예요? 마을에서 20년 전 토지 분쟁으로 쫓겨난 사람입니다. 선생님 시댁과 원한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니. 네. 복수를 위해 선생님 아드님을 납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 검사는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특수부대와 함께 폐가를 급습했어요. 저와 남편도 뒤따라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준호야, 제발 무사해라. 폐가 문이 부서지며 경찰들이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저는 들었습니다. 있습니다. 아이 있어요. 저는 미친 듯이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어두운 방 구석에 준호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겁에 질려 있었지만 다행히 큰 상처는 없어 보였어요. 준호야, 저는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엄마. 준호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괜찮아, 다 끝났어. 엄마가 여기 있어. 저는 아이를 꽉 안고 울었습니다. 남편도 달려와 우리를 껴안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순간이었습니다. 범인은 체포되었습니다. 예상대로 과거 토지 분쟁으로 원한을 품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20년 동안 복수를 계획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 검사의 집요한 수사로 결국 붙잡힌 것입니다. 병원에서 준호를 검사했습니다. 다행히 건강에는 이상이 없었어요. 다만 심리적 충격이 컸기 때문에 상담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다짐했어요.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내가 지켜줄게. 며칠 후 최민지 검사가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준호에게 인형을 선물하며 말했어요. 잘 견뎌줘서 고마워, 준호야. 이제 무서운 일은 없을 거야. 준호는 수줍게 웃으며 인형을 받았습니다. 저는 최 검사에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최 검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갚아야 할 빚이었어요. 5년 전 그날 선생님이 우리 아들을 구해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제 가족도 없었을 거예요. 그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다짐했어요.
누군가 위기에 처했을 때 외면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선생님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들을 도와야겠다고. 이번 일은 제게도 큰 의미였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다 잘 됐어요. 이제 준호와 행복하게 지내세요.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5년 전 그날 저는 특별한 생각 없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었어요. 쓰러진 아이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작은 선행이 5년 후 제 아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세상은 참 묘하게 돌아간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베푼 작은 친절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 그것도 가장 필요한 순간에요. 준호는 천천히 회복했습니다. 처음에는 악몽에 시달리고 혼자 있는 걸 무서워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아졌습니다. 상담 선생님의 도움도 컸죠. 1년 후 준호는 완전히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학교에도 잘 다니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렸어요. 다만 예전보다 엄마 아빠에게 더 애교를 부리게 됐죠. 엄마, 사랑해요. 아빠도 사랑해요. 아이가 안기며 말할 때마다 저는 울컥했습니다. 최민지 검사와는 지금도 연락하며 지냅니다. 명절이나 아이들 생일 때 서로 축하 메시지를 보내요. 작년에는 두 가족이 함께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준호와 최 검사의 아들은 형제처럼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작은 선행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뭘 해봤자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의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행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당장은 아닐 수도 있어요. 5년이 걸릴 수도 1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기적 같은 방식으로 돌아옵니다. 저는 5년 전 그날 단지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쓰러진 아이를 지나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결국 제 아들을 구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날을 떠올립니다. 만약 제가 그냥 지나쳤다면 어땠을까요? 다른 누군가 도와줬을까요? 혹시 최민지 검사의 아들에게 나쁜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세상에는 아직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연쇄적으로 퍼져나갑니다. 제가 도운 아이의 엄마가 다시 저를 도왔고, 이제 저도 다른 누군가를 도울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선의 순환이 아닐까 싶습니다. 얼마 전에는 준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나도 커서 검사 되고 싶어요. 최 이모님처럼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요.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그래, 준호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렴. 엄마는 항상 응원할게. 그날 이후로 저도 변했습니다. 예전보다 주변을 더 살피게 됐어요. 길에서 넘어진 노인을 보면 달려가서 부축해드리고 무거운 짐을 든 사람을 보면 도와드립니다. 지하철에서 임산부를 보면 자리를 양보하고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를 보면 함께 찾아줍니다. 그게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는 모두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니까요. 오늘 제가 누군가를 도우면 언젠가 누군가 저를 도와줄 겁니다. 그게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몇 달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한 아이가 울고 있는 걸 봤습니다.
엄마, 엄마. 아이는 겁에 질린 얼굴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미아였던 겁니다. 저는 즉시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얘야, 괜찮아. 이모가 엄마 찾아줄게. 아이를 안심시키고 마트 안내 방송을 요청했어요. 5분 후 아이 엄마가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민서야, 그 엄마는 아이를 꽉 안으며 울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엄마가 제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3년 전에 저를 봤어요.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의 그 절망감, 두려움. 괜찮아요. 다행히 아이가 안전해서 다행이에요. 그날 저녁 준호에게 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엄마, 그 아이 엄마 엄청 기뻤겠다. 준호가 말했어요. 그럼. 엄마도 내가 돌아왔을 때 그랬잖아. 근데 엄마, 그때 날 찾아준 최 이모님께 다시 감사하다고 해야겠어요. 다음 주말 우리는 최민지 검사 가족을 초대했습니다. 준호가 직접 그린 감사 카드를 준비했어요. 이모님, 저를 구해줘서 고마워요. 이모님은 제 영웅이에요. 카드에는 경찰차와 검사 가운을 입은 사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최 검사는 카드를 받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준호야, 고마워. 이모도 내가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그날 우리는 함께 식사를 하고 아이들은 방에서 신나게 놀았어요. 남편과 최 검사의 남편도 금세 친해졌습니다. 식사 후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최 검사가 말했습니다. 사실 그 사건 이후로 저도 달라졌어요. 일이 힘들 때마다 5년 전 그날을 떠올려요. 선생님이 우리 아들을 구해주셨던 그날이요. 그러면 다시 힘이 나요. 저도 그래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힘들 때마다 당신이 우리 준호를 찾아줬던 걸 생각해요. 그리고 세상에는 아직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걸 떠올리죠. 우리는 웃으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우연히 만든 인연이지만 이제는 가족 같아요. 최 검사가 말했어요. 맞아요. 이제 우리는 가족이에요.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준호는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고 학교에서 반장도 했어요. 선생님은 준호가 친구들을 잘 돌본다고 칭찬하셨습니다. 특히 새로 전학 온 친구들이나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을 잘 챙겨요. 집에 와서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준호야, 왜 친구들을 그렇게 잘 챙겨주는 거야? 준호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가 그랬잖아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그게 나한테도 돌아온다고. 나도 엄마처럼 하고 싶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제 작은 행동이 아이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준호가 자라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게 선의 연쇄는 계속되는 겁니다. 은혜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베푼 친절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언젠가 어디선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기적처럼 돌아올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주변을 살피세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손을 내밀어 주세요. 그 작은 손길이 누군가의 인생을, 그리고 결국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테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따뜻한 기적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기적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